오수진 여사가 처음 김민준 회장의 언덕 위 저택 철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마치 거대한 회색빛 성체 앞에 선 작고 초라한 순례자가 된 기분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담벼락. 수십 년은 좋게 됨직한 덩굴 식물이 휘감은 낡은 벽. 그리고 굳게 닫힌 문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듯했다. 그 안은 어떤 곳일까? 소문대로 괴팍하고 성질 더러운 노인이 지옥 같은 하루를 선사할까? 수지는 달아빠진 구두코를 내려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바로 그 저택의 주인이, 고집불통의 저 노인이 내게 수백억 대의 전 재산을 남기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가 노망이 들었거나 아니면 나를 시험하기 위한 잔인한 농담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고작 몇 주일한 초짜 간병인에게 말이다. 하지만 그가 내건 조건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광기도, 농담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평생 들어본 중에 가장 절박하고 가장 필사적인 영혼의 외침이었다. 수진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처럼 곤두박질 쳤다. 남편과 사별하고 작은 식당을 꾸리며 악착같이 모았던 전 재산을 아들의 사업 실패와 이어진 사기꾼의 농간에 모두 날려버렸다.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녀는 당장 손주 녀석의 병원비와 아들의 빚을 감당하기 위해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간병인 일에 뛰어들어야만 했다. 김민준 회장의 집은 그녀의 9번째 면접 장소였다. 앞선 8군데에서는 모두 그녀가 나이가 많고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퇴짜를 놓았다. 이곳은 월급이 다른 곳의 2배인 대신 그 어떤 간병인도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간다는 악명 높은 곳이었다. 그녀가 겪은 첫 몇 주는 과연 소문과 같았다. 김민준 회장은 살아있는 폭군이었다. 국이 짜잖아 내 혈압을 올리려는 수작인가. 신문은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라도 부지런해야지. 발소리 좀 죽여 집이 울린단 말이야. 그의 하루는 트집과 호통으로 시작해서 불만과 짜증으로 끝났다. 그는 수진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언제나 어이, 거기였다. 마치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듯했다. 여러 번 수진은 이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의 빚 독촉 전화와 병원에서 걸려오는 손주의 안부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녀는 굴욕감을 꾹 눌러 삼켰다. 그녀가 다른 간병인들과 달랐던 점은 그의 호통에 맞서 싸우거나 눈물을 흘리는 대신 그저 묵묵히 다시 해냈다는 것이다. 국이 짜다고 하면 그녀는 말없이 다시 맹물을 부어 간을 맞췄다. 신문이 잘못 접혔다고 하면 군소리 없이 다시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접어 대령했다. 그녀의 지친 영혼에는 더 이상 누군가와 싸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잠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음악 소리를 들었다. 브람스의 비가 베이게였다. 문틈으로 엿본 서재 안. 김민준 회장은 거대한 안락의제 파묻힌 채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을 법한 벽의 빈 공간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어둠 속에서 산처럼 거대해 보였지만 그만큼이나 외로워 보였다. 수지는 처음으로 저 딱딱한 껍질 안에 갇힌 한 인간의 슬픔을 엿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일을 시작한 지 정확히 3주가 되던 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녁 식사 수발을 마치고 뒷정리를 하던 그녀를 김민준 회장이 서재로 불렀다. 짙은 어둠과 낡은 가죽 의자 냄새가 가득한 공간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그녀를 관찰하듯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대뜸 입을 열었다.
내가 곧 죽을 거다. 내 재산이 얼마인지는 아나 수백억은 좋게 될 게다. 수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노인이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다. 그 돈 전부 당신에게 주지. 그 말에 수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라도 보이는 건가 싶어 덜컥 겁이 났다. 농담 아니다.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했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물론 조건이 있다. 수지는 숨을 죽였다. 내 아들 김지혁을 찾아와.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게 해줘.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아이가 이 저택의 문턱을 넘기만 하면 내 전 재산은 약속대로 당신 것이야. 그것은 거래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돈의 무게가 아니었다. 한 아버지가 버려진 자식에게 보내는 30년 넘게 묵혀온 처절한 그리움과 후회의 무게였다. 수지는 거대한 저택의 서재 한가운데서 한 늙은 남자의 인생이 걸린 위험하고도 슬픈 제안을 마주하고 서 있었다. 그녀의 평범했던 간병인으로서의 삶은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새 오수진 여사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김민준 회장의 제안이 유령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수백억 원. 그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아들을 감옥 갈 위기에서 구하고 가여운 손주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30년 넘게 세상에서 사라진 한 남자를 찾아내고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돌려 돌아오게 설득하는 것. 위험과 기회, 절망과 희망이 그녀의 가는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퀭한 눈으로 그녀는 식당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김 회장이 신경질적으로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밥상을 내려놓고 그의 앞에 서서 두 손을 굳게 맞잡았다. 회장님. 김민준 회장은 쳐다보지도 않고 코로 흥 소리를 낼 뿐이었다. 어제 하신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거짓이나 탐욕의 흔적이라도 찾아내려는 듯 그녀를 깊숙이 꿰뚫어 보았다. 하지만 오수진의 눈에는 피로감과 조용한 결심만이 담겨 있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녀가 덧붙였다. 김민준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시작해. 네. 우선 지역 도련님의 사진이나 마지막으로 아시는 주소라도. 없어. 노인이 그녀의 말을 무례하게 끊었다. 찾아오라고 했지. 날 신문하라고 한 게 아니야. 당신은 시키는 일이나 해. 질문하지 말고 아침 식사 다 시켰다. 그는 다시 평소의 모습, 온몸에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로 돌아가 있었다. 오수진은 깨달았다. 이 탐색은 어둠 속에서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을 임무를 내린 사람이 바로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가 입을 열지 않는다면 이 집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게 만들 참이었다. 그녀는 체계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공동생활 공간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굳게 닫히고 흰 천이 덮인 방들의 문도 열었다. 저택은 거대한 시간의 무덤 같았다. 흰 천에 덮인 값비싼 가구들은 유령처럼 보였고 공기는 먼지와 망각의 냄새로 무거웠다. 그녀는 물건 하나하나를 닦고 방 하나하나를 청소하며 이곳에 화석처럼 굳어버린 외로움을 느꼈다. 그러다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2층 복도 끝. 다른 문들과는 다른 녹슨 노소에 자물쇠로 잠긴 작은 떡갈나무 문, 다락방으로 가는 문이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김민준 회장에게 갔다. 회장님, 2층에 잠긴 다락방이 있습니다. 곰팡이가 슬지 않도록 그곳도 청소하고 싶습니다만 쓸데없는 소리 그가 으르렁거렸다. 거긴 아무것도 없어. 괜한 짓 하지 마. 회장님, 오수진은 끈질기게 말했다. 혹시 그곳에 지역 도련님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낡은 장난감 하나. 책 한 권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도련님의 흔적이라는 말이 노인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린 듯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한참 말이 없었다. 마침내 그는 무언가 욕설을 중얼거리더니 서랍에서 낡고 검게 변한 열쇠 하나를 꺼내 책상 위로 던졌다. 가서 봐보고 나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마. 오수진은 감사 인사를 하고 서둘러 열쇠를 집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자물쇠가 끼익 하고 슬픈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녀가 문을 밀자 수십 년간 갇혀있던 공기가 훅 하고 그녀의 얼굴을 덮쳤다. 다락방 내부는 어둡고 답답했다. 지붕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이 공기 중에 춤추는 수십억 개의 먼지 알갱이들을 금가루처럼 반짝이게 했다. 모든 것이 흰 천으로 덮여 있었다. 그녀는 마치 고대 무덤에 들어서는 고고학자처럼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물체를 덮고 있던 흰 천을 걷어냈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실물 크기의 유화 초상화였다. 그림 속에는 숨 막힐 듯이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검고 긴 머리를 어깨에 늘어뜨리고 있었으며 눈은 생기가 넘치는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붓터치가 너무나 섬세해서 마치 그녀가 바로 앞에서 살아 숨 쉬는 듯했다. 틀림없이 김민준 회장의 죽은 아내일 것이다. 한때 이곳에는 위대한 사랑이 존재했음이 분명했다. 초상화 옆에는 작은 나무괴가 있었다. 그녀가 그것을 열었다. 그 안에는 기억의 보물창고가 있었다. 색이 바랜 수십 장의 흑백 사진들 결혼식 날의 젊은 부부.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젊은 남자, 틀림없이 젊은 시절의 김민준 회장가 환하게 웃으며 통통한 아기를 안고 있었다.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세 가족. 사진 속 남자의 미소는 지금 아래층의 저 괴팍한 노인과는 전혀 다른 아주 다정한 미소였다. 그녀는 또한 우아한 필체로 쓰인 낡은 연애 편지들도 발견했다. 열정적인 사랑의 말이 가득했다. 오수진은 먼지 쌓인 다락방 바닥에 주저앉아 세 가족이 찍힌 사진 한 장을 손에 들었다. 한 줄기 햇살이 해맑게 웃는 어린 지역과 자랑스러운 젊은 아버지, 그리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얼굴을 비추었다. 사진을 보고 아래층의 외롭고 까다로운 노인을 생각하자 그녀는 끝없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 행복한 가족을 무엇이 부서뜨렸을까? 그녀는 자신의 탐색이 이제 돈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묻혀버린 한 가족의 비극에 대한 해답을 찾는 여정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첫 번째 퍼즐 조각들을 손에 넣었다.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다락방에서 내려온 수진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 젊은 김민주는 아들 지역을 목말 태운 채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름다운 아내가 행복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이토록 행복했던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가시 돋친 고슴도치처럼 변해버렸을까? 그녀는 그날 저녁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다. 그리고 김민준 회장이 식사를 시작하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회장님, 다락방에서 찾았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김민준 회장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의 시선이 낡은 흑백 사진에 닿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혹은 아주 오래된 상처를 후벼 파인 듯한 표정이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치워, 당장 치워.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고통에 가까운 절규였다. 그는 손을 휘저었고 그 바람에 국그릇이 엎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수지는 놀라 뒷걸음질 쳤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녀가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하지만 김민준 회장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무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수지는 그가 혜수야, 지혁아 라고 아내와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을 간신히 알아들었다. 그는 평생을 억눌러온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날 밤 이후 저택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김민준 회장은 식사도 거른 채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수지는 감히 그를 방해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고 자책했다.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내와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수지는 다락방에서 본 아름다운 초상화를 떠올렸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노크하며 말했다. 회장님, 저 수진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참 후에야 들어와 하는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재 안은 담배 연기와 술 냄새로 자욱했다. 김민준 회장은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모습으로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다락방에 계신 사모님 초상화를 봤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림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깨끗하게 닦아서 거실에 다시 걸어두면 어떨까 합니다. 이 집의 안주인이셨던 분인데 이렇게 어두운 곳에 계시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민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는 듯 했다. 수지는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조용히 서재를 나왔다. 그녀는 그날 오후 내내 정성을 다해 초상화를 닦았다. 부드러운 천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그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액자를 닦았다. 먼지가 걷히자 그림 속 여인의 미소는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듯했다. 그녀는 남자 인부 2명을 불러 초상화를 거실 벽난로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시 걸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수지는 억지로 김민준 회장을 서재에서 모시고 나왔다. 거실로 들어선 그는 벽난로 위에 걸린 아내의 초상화를 보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수십 년 만에 그의 아내 혜수가 다시 집의 중심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그림 속 그녀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민준 회장은 아주 오랫동안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그의 거칠기만 하던 눈가에 이슬처럼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수진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회한에 잠겨 있었다. 그는 가난한 고학생 시절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아내 혜수와의 첫 만남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부잣집 딸이었지만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다. 처가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 생활, 그리고 아들 지혁이 태어났을 때의 벅찬 기쁨. 그의 이야기는 한 편의 낡은 영화처럼 수진의 눈앞에 펼쳐졌다. 혜수는 지혁이가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았지. 녀석이 3살 때였나. 벽에 온통 크레용으로 낙서를 해놓았는데 나는 버럭 화를 냈지만 그 사람은 아이의 그림에서 천재성을 봤다며 웃었어. 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사업을 일으키느라 정신이 없었어. 밤낮으로 일했지. 그저 돈을 많이 벌어서. 혜수와 지혁이를 호강시켜주는 게 내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어. 멍청했지. 그의 목소리가 다시 어두워졌다. 지혁이가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녀석은 경영학과가 아니라 미대에 가겠다고 했어. 나는 길길이 날뛰었지. 딴따라가 돼서 밥 빌어먹을 셈이냐고. 내 뒤를 이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할 놈이 한심한 짓을 한다고. 우리는 매일같이 싸웠어. 갈등은 아내 혜수가 암 진단을 받으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다. 나는 혜수를 살리기 위해 미국, 유럽, 온 세상의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어. 하지만 소용없었지. 마지막 순간에. 혜수는 지혁이를 보고 싶어 했어. 자기 그림 도구를 사러 지방에 내려가 있던 녀석을.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어. 저런 불효자식은 볼 필요 없다고. 혜수는 결국 지혁이 얼굴도 못 보고 눈을 감았어.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넋이 나간 채 달려온 지혁이의 뺨을 때렸어. 네가 네 엄마를 죽였다고 소리쳤지.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쳤던 거야. 아내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을 모두 그 어린 아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지. 그날 이후로 지혁이는 집을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30년 넘게 묻어두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터져 나왔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저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그의 앞에 놓아줄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이 거대한 저택에 흐르는 깊은 슬픔의 정체를. 그리고 그녀가 찾아야 할 사람은 단순히 행방불명된 아들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찢어진 심장을 꿰매줄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김민준 회장이 수십 년간 닫아두었던 기억의 댐을 터뜨린 그날 이후 저택의 공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는 여전히 퉁명스럽고 까다로웠지만 그의 가시 돋친 말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인간적인 고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는 더 이상 수진을 어이나 거기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마지못해 오수진 씨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수진은 자신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저녁 식사 후 거실 벽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습관이 생겼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위에는 언제나처럼 아름다운 아내 혜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김민준 회장은 아내의 그림을 보며 마치 그녀에게 고해성사라도 하듯 묻어두었던 옛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내놓았다. 지역의 어린 시절, 혜수와 함께했던 소소한 추억들, 그의 이야기는 두서 없었지만 수지는 훌륭한 청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질문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들어주며 그의 텅 빈 찻잔을 채워줄 뿐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상처 입은 노인과 지친 간병인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외로운 시간을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수지는 지혁을 찾아야 한다는 임무의 무게를 잠시 잊고 한 인간으로서
김민준 회장의 깊은 상처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게 되었다. 유산에 대한 생각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조용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법이다. 특히 돈 냄새가 나는 곳에는 하이에나보다 더 예민한 코를 가진 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김민준 회장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새로 들어온 간병인에게 푹 빠져 전 재산을 넘겨주려 한다는 소문이 어디선가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수십 년간 왕래 한 번 없던 먼 친척들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였다. 수진이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고급 세단 한 대가 저택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기름진 머리에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였다. 그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적인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이 새로 들어온 간병인인가? 네. 그런데 누구신지? 나 이 집주인의 조카 되는 사람이야. 김성태라고 하지. 김성태, 회장의 유일한 혈육이라고는 죽은 동생의 아들 하나가 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었다. 그는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다. 그는 수진을 밀치듯 지나쳐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큰아버지, 저 성태입니다. 문안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을 칠한 듯 번지르르했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김민준 회장은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10년 넘게 코빼기도 안 비치던 놈이. 아이고, 큰아버지. 제가 그동안 먹고 사느라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도 항상 마음속으로는 큰아버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태는 너스레를 떨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마치 제 집인 양거실을 둘러보다가 수진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음흉하게 웃었다. 그런데 큰아버지,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려서요. 이 아줌마한테 홀려서 전 재산을 다 넘겨주시겠다면서요. 아무리 외로우셔도 그렇지. 이런 어디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도 모르는 여자한테 넘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오해는 무슨 이 아줌마가 작정하고 꼬리친 거겠지. 여우 같은 년 노인네 등쳐먹고 신세 고치려는 속셈 아니야. 김성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의 입에서 온갖 추잡하고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수진을 사기꾼, 꽃뱀으로 몰아세웠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러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을 먹여줄 테니. 수진은 너무나 큰 충격과 모멸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바로 그때였다. 닥치지 못할까.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평소에는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던 김민준 회장이 어느새 지팡이를 내던지고 제 힘으로 벌떡 일어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의 눈은 젊은 시절의 사업가처럼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내 놈이 지금 누구 앞에서 행패냐. 그는 성큼성큼 족회계로 걸어갔다. 그의 위세에 김성태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이분은 내 집에서 일하는 분이다. 너처럼 돈 냄새나 맡고 기웃거리는 파리가 아니라 내 곁에서 나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유일한 내 사람이다. 김민준 회장은 수진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마치 어미 사자가 새끼를 지키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내 놈이 탐내는 내 재산 그래. 오수진 씨에게 전부 줄 거다. 너 같은 버러지 같은 놈에게는 단돈 10원 한 장도 줄 수 없어. 그러니 당장 내 집에서 썩 꺼져.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거나 이분을 괴롭히면 내 전 재산을 써서라도 내 놈 인생을 망가뜨려 버릴 테다. 그의 일갈은 단호하고 위험이 있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회장 김민준이 깨어난 순간이었다. 김성태는 완전히 겁에 질려 두고 보자는 상투적인 악담만 남긴 채 꽁무니를 빼며 도망쳤다. 요란한 자동차 소리가 멀어지고 저택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긴장이 풀린 김민준 회장의 몸이 휘청거렸다. 수진이 놀라 달려가 그의 팔을 부축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부축을 받는 와중에도 수진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군. 저런 놈 때문에 당신까지 험한 꼴을 보였어.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신을 내 사람이라고 말해주었던 그의 말이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그녀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돈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저 외롭고 상처 입은 노인을 세상의 모든 편견과 비난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어졌다. 그들의 관계는 그날을 기점으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완전히 넘어선 훨씬 더 깊고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돌파구, 수진은 며칠 동안이나 별다른 소득 없이 김민준 회장의 아들에 대한 단서를 찾아 헤맸다. 회장 본인이 입을 굳게 닫은 이상 수십 년 전에 끊어진 인연의 실을 찾는 것은 맨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았다. 막막함에 지쳐갈 무렵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젊은 시절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오랜 친구. 지금은 작은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썩 내키지 않는 방법이었지만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였다. 수진은 몇 번을 망설이다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친구는 낡은 앨범 속 사진 한 장과 김지혁이라는 이름 석자만을 가지고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시작했다. 며칠 후 기적 같은 연락이 왔다. 친구는 수많은 동명이인들 사이에서 마침내 진짜 김지혁의 행방을 찾아낸 것이었다. 그는 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도에서도 한참을 찾아야 하는 외딴 바닷가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직업은 도예가였다. 첫 만남, 수진은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홀로 그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낡은 시외버스에 몸을 싣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서울의 삭막한 빌딩 숲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비릿한 바다, 내음과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가 그녀를 맞았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김지혁의 작업실은 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한 작은 흙집이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남자가 물레 앞에서 묵묵히 흙을 빚고 있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복, 거칠고 투박한 손, 그리고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겪은 듯한 깊은 눈매, 김지혁. 그는 어느덧 고집스러워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었다. 저, 김지혁 선생님 되십니까? 수진의 목소리에 남자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낯선 방문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누구시죠?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김민준 회장님 댁에서 일하는 오수진이라고 합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지혁의 표정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싸늘하게 말했다. 그 양반이 보냈소. 30년 동안이나 죽은 자식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왜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세요. 지혁은 코웃음을 쳤다. 그 웃음에는 깊은 상처와 원망이 서려 있었다. 그 양반은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닐 거요. 자신의 제국을 물려줄 후계자가 필요한 거겠지.
난 그 사람의 인형 노릇을 하려고 내 인생을 버리지 않았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는 다시 물레 앞에 앉아 흙덩이에 손을 얹었다. 전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만 돌아가시오. 헛수고하지 말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지혁은 다시는 수진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단단한 등은 마치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 올린 견고한 벽과 같았다. 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작업실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 위로 쓸쓸한 파도 소리가 부서지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놓인 깊고 어두운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그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감정의 절정. 서울로 돌아온 수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저택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김민준 회장에게 다가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사실을 고했다. 아들을 만났지만 그는 돌아오기를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김민준 회장은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창밖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볼 뿐.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침묵이 돌덩이처럼 두 사람을 짓눌렀다. 수진은 그 침묵이 아들을 향한 실망인지 자신에 대한 원망인지 알 수 없어 안절부절 못했다. 그날 밤 마치 하늘도 두 사람의 절망을 아는 듯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빗줄기와 함께 번쩍이는 섬광이 낡은 저택의 복도를 환하게 비췄다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집어삼켰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쪼갤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터져 나오는 진실. 유르르 쾅. 바로 그때였다. 거대한 천둥 소리가 저택을 뒤흔드는 순간 김민준 회장의 마지막 갑옷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70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남자의 통곡이었다. 그는 무너지듯 수진 앞에 고개를 숙였다. 내가 틀렸었어. 내가 다 망쳤어. 울음과 함께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진심이 터져 나왔다. 일에 미쳐 아내의 외로움을 돌보지 못했던 후에 아들의 꿈을 짓밟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강요했던 이기심, 그리고 아내가 죽었을 때 슬픔을 이기지 못해 그 모든 원망을 아들에게 쏟아부었던 비겁함까지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인정할 용기가 없어서 30년이라는 세월을 고독 속에서 벌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그의 절규하는 모습을 보며 수진의 마음속에서는 동정심이나 책임감을 넘어선 무언가가 끌어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고용주와 간병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한 영혼이 다른 영혼에게 보내는 필사적인 구조 신호였다. 수진은 조용히 다가가 거칠게 떨리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간병인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로서 그를 위로했다. 칠흑 같은 어둠과 폭풍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마지막 노력, 폭풍우가 휩쓸고 간 아침.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했다. 그 밤의 고백 이후 김민준 회장은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 평생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의 얼굴에는 희미하게나마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수진의 도움을 받아 서재 책상에 앉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서였다. 그의 거친 손이 펜을 쥐고 몇 번이나 망설이며 허공을 맴돌았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듯했다. 수진은 조용히 그의 옆을 지켰다. 그녀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그는 마침내 한자 한자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편지에는 더 이상 명령이나 질책, 아버지로서의 권위 같은 것은 없었다. 오직 뒤늦은 사과와 한 아버지의 진심 어린 후회만이 담겨 있었다. 아들의 꿈을 이해해주지 못했던 미안함, 아내를 잃은 슬픔을 아들에게 전가했던 비겁함, 그리고 아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기나긴 세월에 대한 고백이었다. 두 번째 방문, 며칠 후 수진은 다시 한번 그 외딴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손에는 김민준 회장의 30년이 담긴 편지가 들려 있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마음이 지난번과는 달랐다. 설득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대신 그저 한 사람의 진심을 전달한다는 담담한 사명감이 있었다. 그녀가 작업실에 도착했을 때 김지혁은 여전히 묵묵히 흙을 빚고 있었다. 그는 수진을 보자 미간을 찌푸렸지만 예전처럼 날카롭게 굴지는 않았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에게 편지를 내밀었다. 이번에는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건 할아버지의 30년 세월이 담긴 후회입니다. 읽고 안 읽고는 이제 선생님의 몫입니다. 지혁은 말없이 편지와 수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수진은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났다. 남은 것은 하늘의 뜻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변화, 수진이 떠나고 작업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김지혁은 손에 들린 편지를 한참 동안이나 내려다보았다. 뜯어볼 용기도, 그렇다고 버릴 용기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다. 아버지의 서툰 글씨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는 지혁이 평생 듣고 싶었던, 하지만 절대 들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말들이 담겨 있었다. 후회, 미안함, 그리고 그리움. 한 단어 한 단어가 칼날이 되어 30년간 굳어있던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아버지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저 사랑하는 법을 몰랐고 상처를 표현하는데 서툴렀던 외로운 한 남자였을 뿐이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지혁의 거친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칠 후 낡은 저택에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수진과 함께 거실에 있던 김민준 회장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수진이 대신 나가보려 했지만 그는 힘겹게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마치 중요한 손님이라는 것을 직감이라도 한 듯.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직접 현관으로 향했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김민준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문 앞에는 그가 꿈에서도 그리던 아들이 서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그러나 여전히 그의 기억 속 모습이 남아있는 아들이. 해빙. 처음의 재회는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두 사람은 수십 년의 공백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들어오너라. 오랜 침묵을 깬 것은 김민준 회장이었다. 지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달라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예전에 그 위압적이고 날카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병들고 쇠약해진 늙은 노인만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아버지를 따뜻한 눈길로 지켜보는 수진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곁을 지키는 그녀의 모습에서 지혁은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어색한 시간이 흐르고 얼음장 같던 벽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지혁은 수진에게 다가가 고개 숙여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에 수진은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30년 만에 다시 마주 앉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들을 이어준 한 사람, 낡은 저택에 비로소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 아들과의 화해 이후 김민준 회장의 저택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며칠 후 김 회장은 변호사를 집으로 불렀다. 수십 년 만에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기 위해서였다. 변호사 앞에서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마지막 뜻을 밝혔다. 재산의 일부는 아들 지혁에게, 그리고 아주 큰 부분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남은 재산, 이 낡은 저택을 포함한 모든 것은 오수진 여사에게 남긴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수진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지만 김 회장의 뜻은 단호했다. 청원 변호사가 돌아가고 김 회장은 수진에게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유언장과는 다른, 조금은 낡고 떨리는 송을시로 쓰인 종이었다. 오 여사, 당신은 내게 아들을 찾아주었소. 이제 내 남은 인생도 찾아주지 않겠소. 그것은 조건이 아닌 청혼이었다. 여기에 간병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로 남아주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였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동은 저택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여는 것이었다. 30년간 닫혀있던 창문들로 신선한 바람과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묵은 먼지와 어둠을 씻어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방치되어 있던 정원으로 나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장미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새로운 삶,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때 어둡고 먼지 쌓였던 언덕 위의 저택은 이제 따스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아늑한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저택의 상징이 되어버린 정원의 장미는 사계절 내내 화사하게 피어났고 집안에는 언제나 갓 구운 빵과 향긋한 차 냄새가 감돌았다. 주말 오후 김민준 회장은 지팡이도 잊은 채 어린 손주의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는 예전에 까다롭고 고집 센 노인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았고 주름진 눈께는 행복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이 장미 이름은 뭐예요? 손주의 맑은 물음에 그는 다정하게 허리를 굽혀 장미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 모습을 테라스에서 바라보던 오수진 여사의 얼굴에도 따스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떠는 간병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이자 한 남자의 사랑받는 아내였으며 새로운 가족을 얻은 할머니였다. 잠시 후 아들 지영 내외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도착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지혁은 이제 수진을 자연스럽게 어머니라 불렀다. 그는 수진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가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보게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은 그저 미소로 답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고 가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차를 마시는 동안 저택은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찼다. 김민준 회장과 오수진 여사는 함께 장미를 돌보고 따스한 햇살 아래 차를 마시며 서로에게 기댄 채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다.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길고 긴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잔잔한 미소와 행복만이 남아있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 가장 값진 유산이었다. 장면 전환. 나레이터가 시청자에게 직접 이야기한다. 시청자에게 전하는 메시지. 김민준 회장이 진정으로 남긴 유산은 수십억의 재산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과를 미루고 있을까요? 자존심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화해의 기회를 놓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실수를 바로잡고 사랑을 표현하고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용서와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에게 공유해 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